곰브리지 서양미술사 제11강은 16세기의 르네상스 최고의 예술가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켈란젤로 부오나르티라는 사람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원래 피렌체 출신이고요. 피렌체에도 주로 활동을 하다가 로마에서 전성기를 보냈죠. 이 사람은 피렌체 부근의 시골에 살다가 몰락한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13세부터 피렌체 공방에서 예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를란다요라고 하는 공방의 수장이 있었죠. 이 사람의 공방에서 3년간 도제 생활을 했고요. 이곳에서 회화의 기본을 잘 배웠는데 이 사람은 다른데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오토, 도나텔로, 마사초 등의 작품을 보고서 그리스 로마의 조각 작품을 연구하고 싶었죠. 그리고 마침 로렌초 메디치가에서 이 사람을 키워줬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메디치궁에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회화 그림을 잘 그리고 또 조각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은데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처럼 지식이 많은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뭐 그게 현실이겠죠. 예술가들한테 많은 지식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건 좀 지나친 거죠. 그런데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그 지식 분야에서도 상당히 높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 배웠던 회화보다는 이런 조각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특히 인체에 대해서 치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대리석 조각의 대가로 인정을 받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인체 해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죠. 미켈란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시체를 사서 인체를 해부해 보는 게 지식인들 또는 예술가들의 하나의 뭐 취미생활 같은 거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남긴 유명한 조각들 보면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 피에타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품이 있죠. 바티칸 대성당에 입구에 들어가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에요. 오늘날 가보면 여기다가 2유로짜리 동전을 넣어야지 불을 켜지거든요. 그래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가 얼마나 섬세하게 잘 조각을 했는지 알 수가 있죠. 왼쪽에 독일의 무명 작가가 만든 것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자, 피에타라는 게 이렇게 성모가 슬픔에 잠긴 장면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피에타 하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 떠오를 정도죠. 피렌체에서 이렇게 인체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서 이 사람이 대리석 조각가로 이름이 많이 알려졌죠. 1502년 당시에는 로렌초 메디치가 죽고 프랑스가 침공한 이후에 이 도시 국가는 공화정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청사의 의뢰로 공화국의 상징인물로 다비드상을 제작하게 되죠. 다비드는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메디치가를 몰아내고 시민들이 만든 공화국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참 조각가로 이름을 날리고 있던 시절에 대략 30살 때였어요. 당시에 공화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공화국의 제2서기관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키아벨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는 이제 외교관이었고요. 프랑스와 뭐 이탈리아 다른 나라를 열심히 다니던 그때였는데 이 시청사를 장식하고자 하는 의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53세 다빈치와 30세 미켈란젤로에게 벽면의 작품을 의뢰합니다. 여기 보면 베키우 궁이라고 있죠. 그래서 내부에 가면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큰 회의실이 있어요. 그 좌우측 벽에다가 이 두 대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각자 그림을 그렸어요. 다빈치는 앙기아리 전투를 모델로 그림을 그렸고요. 미켈란젤로는 카시나 전투를 그렸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그림 화풍이 상당히 다르죠? 이 두 그림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빈치의 그림은 훗날 로벤스가 모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고요. 미켈란젤로의 카시나 전투는 이 위에다가 덧칠하고 다른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속에 아마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두 사람의 화풍이 얼마나 다른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빈치는 굉장히 섬세한 필치로 그림을 그렸고요. 미켈란젤로는 인간이 가진 근육의 다양함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곰브리치 선생은 이 장면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두 천재가 실력을 겨루는 미술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극적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술사에 있어서 이 두 천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건물에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게 정말 역사적 사건인 건 분명하죠. 자, 하지만 이 그림은 둘 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아마 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다빈치는 밀라노로 떠났고 미켈란젤로는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활동하던 그 시절쯤 되면 피렌체보다는 로마의 르네상스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르네상스에 대한 평가도 있죠. 윌두런트라고 하는 문명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마 르네상스를 평가했는데 이렇습니다. 지성과 지혜의 중심지, 학자, 교육자, 시인, 화가, 음악가들이 환영받고 그들에게 숙박을 제공해 주는 것. 위험 있는 교회의 기능은 물론 격식적인 외교적 환영식, 화려한 연회, 극 공연과 음악회, 시낭독, 미술작품 등이 전시 등이 진행되는 것. 당시 세상에서 가장 세련된 궁정. 페리클레스의 아테네도 아우구스투스 때 로마도 르네상스의 로마를 능가하지 못했다. 자, 로마라는 도시는 유럽에 있어서 역사 문화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교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14세기, 15세기부터 한 19세기까지 로마는 유럽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문화적으로 앞서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파리에 가보시면 이 파리가 얼마나 로마를 뺏겼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로마 르네상스 전성기에 활동했던 사람 바로 미켈란젤로죠. 그리고 이 미켈란젤로와 또 다른 인물들을 후원한 최대 후원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교황이었던 거죠. 로마라고 하는 도시 또는 교황이 직할령으로 다스리겠던 여러 영토, 여기서 나온 또 자금, 또 유럽 전체에서 보내주는 자금을 통해서 로마를 아름답게 장식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황이었던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최대 후원자였느냐? 간단하게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니콜라오 5세가 있고요. 식스투스 4세, 율리우스 2세, 알렉산드로 6세, 레오 10세까지 교황이 있었습니다. 먼저 니콜라오 5세는 뭘 했냐면 바티칸 도서관을 설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1세기에 아그리파가 세웠던 아쿠아 비르고 수도교를 복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이 로마시에 한 11개 정도의 수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목욕탕도 있었고 분수가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중세를 지나면서 관리가 안 되니까 대부분 파괴돼서 없어졌죠. 그런데 니콜라오 5세가 이 수로교 중에 하나를 복구해가지고 나중에 트레비 분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수원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학자들을 후원해서 인문주의를 만들어내고 바티칸 도서관을 설립하게 됩니다. 바티칸 도서관이 설립이 되려면 또 이 안에 들어갈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럽 전체에 있었던 수도원에서 필사본들을 이제 수집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도서관에 체원을 연 노력도 함께 병행을 했겠죠. 또 체사레 보르자의 아버지로 유명한 알렉산드로 6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죠. 뇌물, 악덕, 매간 매직 등 교황의 악덕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사교황으로도 유명하죠. 직접 전쟁을 했던 이런 사람이고요. 뛰어난 정치 수완, 권모술수의 달인이었다. 역사적으로 이 사람은 대기업 회장에 비유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에스파냐 출신이에요. 그리고 교황이 될 때 아들과 함께 교황청에 왔죠. 그래서 그 아들이 체사레 보르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함께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꿈꿨죠. 그러니까 당시 이탈리아는 여러 소국으로 나눠져 있었고 그중에 소국 중 하나가 교황령이었죠. 그 교황령을 확장을 해서 이탈리아 전체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려고 애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 아들 체사레 보르자가 있죠.
제가 이름을 봤더니 체사레는 카이사르라는 뜻이고요. 보르자는 이 집안의 성이 보르자예요. 그러니까 보르자 집안의 카이사르다. 이런 별명인 거죠. 아마 체사르 보르자한테 다른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별명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은 아버지의 교황의 힘을 얻어가지고 열심히 전쟁을 했죠. 그리고 권모수수해가지고 여러 그 소국의 왕 내지는 용병들을 많이 죽이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 이제 몇 년 동안 로마냐의 우르비노 등을 많이 정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통일 가능성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고 그러고 나서 본인도 병에 걸리죠.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로마 르네상스의 가장 큰 후원자였던 사람이 누구냐? 율리우스 2세라는 분이죠. 이 사람도 전사교황했죠. 되게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다. 또 이 사람에 의해서 베드로 대성전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자, 베드로 대성전은 원래 사도 베드로가 사형되었던, 순교되었던 그곳에 교회가 있었죠. 그랬는데 율리우스 2세가 이거를 기존의 교회를 허물고 새로 좀 더 거대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착수를 하게 되고, 또 대성전 옆에 있는 시스티나 경당에 미켈란젤로를 불러가지고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게 시켰고요. 피렌체 메디치 가문의 권력이 회복되도록 지원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레오 10세라는 교황이 있었죠. 이 사람은 종교개혁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외칠 때 그때 이 면벌부 판매를 비난을 했잖아요. 그거의 당사자였던 거죠. 이 사람이 면벌부 판매를 승인했고 그 면벌부 판매에서 나오는 자금을 상당히 많이 받기로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자금을 많이 필요했느냐? 원래 이 사람은 메디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사치스럽게 살았던 사람이고 교황이 돼 보니 교황이 써야 할 자금들을 다 썼고 또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게 됐고 뭐 그래서 돈을 많이 이제 필요로 했던 거죠. 바티칸 내에 여러 예술가들을 후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게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라파엘로, 산소비노, 아고스티노, 키지 같은 사람을 후원했던 그런 교황이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로 가보죠. 시스티나 경당, 천정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천정에는 그냥 별무늬만 있었고요. 그런데 좌우 측면은 뭐가 있었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길란다요, 보티첼리, 페루지노, 코시모 로셀리의 작품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실제 가보면 좌우 측면에 여러 그림들이 있죠. 그런데 천정에는 그냥 별 모양만 있었다. 천정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율리우스 2세는 미켈란젤로한테 그림을 그리게 시키죠. 자, 이 시스티나 경당은 교황의 개인 예배당이기도 해요. 이걸 경당이라고 부르죠. 카펠라라고 부르고 채플이라도 부르죠. 개인 예배당인데 원래 이곳에서는 신임 교황을 뽑는 이런 행사가 많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가보면 그림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한 10여 년 전에 여기를 복구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뭐 불도 켜고 촛불 같은 게 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 같은 게 많이 껴서 그림이 좀 선명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보이는데 그거 다 복구를 해서 그렇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비어있던 그 천장 공간에다가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뭐 여러분도 이 그림은 실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못 보신 분도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천정의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그릴 수 있었을까요? 당시 미켈란젤로는 조각가로 이름을 날렸죠. 그래서 30살 이전에는 그 다비드상 같은 것을 해서 조각가였는데 어느 날 이 율리우스 2세가 천정에 이 그림을 그리라고 했더니 미켈란젤로는 그런 항변을 했다는 거야. 저는요 그림 전문가가 아니고요. 저는 그림들을 별로 안 그립니다. 저는 주로 조각가이기 때문에 왜 저한테 그림을 시키십니까? 라고 했더니 율리우스 2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또 피렌체 그 시청사에다가 네가 앙기아리 전투에 관한 스케치를 그리지 않았느냐. 그걸 봤더니 너는 인간에 대해서 잘 그린다는 소문이 있더라. 그래서 그려라. 라고 해서 교황이 명령이니까
그렇다고 공짜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그리라고 했으니까 그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이 천정에 이 비계 위에 올라가가지고 누워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요? 천정에다가 그냥 그렸을까요? 이게 프레스코이기 때문에 프레스코는 그림을 빨리 그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반죽을 칠한 다음에 그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리는 게 프레스코이기 때문에 빨리 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스케치가 있어야 되겠죠. 왼쪽에 보면 시스티나 경당의 천장화 중에서 리비아 무녀를 위한 습작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에다가 미리 습작을 해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인체의 어떤 형태를 만든 다음에 거기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장에 붙여요. 붙이고 나서 거기에 이제 검은 어떤 그 잉크가 들어있는 묻어나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 구멍에 두드리면 그게 묻어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천을 딱 떼내면 어떤 형상이 그려지겠죠? 그 형상에 그려진 형태대로 이제 그림을 이제 채색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된 거죠. 천정화를 보게 되면 미켈란젤로는 인간의 근육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다. 근데 여자한테도 상당히 이렇게 근육을 많이 가진 사람으로 그렸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 천지창조의 대표 그림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 야훼가 손가락을 뻗어서 앉아있는 아담한테 뭔가 생명을 넣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이 장면이죠. 그리고 관객이 이 시스티나 성당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항상 중심에서 눈에 확 띄는 두 장면이죠. 왼쪽에 아담, 오른쪽에 하나님 있죠. 하나님은 뭔가 날개가 있어서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어쩌보면 이 얼굴을 보면 제우스 신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유일신 사장의 우상숭배 관념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거지만 당시에는 통용이 됐던 거죠. 뭐 이 정도는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사실 로마 카톨릭의 당시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켈란젤로는 이 핵심 장면을 두고 주변에 성서에 나오는 여러 장면들을 그리게 되죠. 원래 미켈란젤로는 교황한테 불려가기로는 율리우스 2세의 영묘의 제작을 하도록 요구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피렌체에서 한창 조각가로 이름을 날리던 당시에 율리우스가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내 집안에 영묘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영묘라는 게 바닥에 이렇게 무슨 사람 묻는 데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건물을 만들어요. 그 건물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기념되는 어떤 조각 같은 걸 하는 게 영묘였던 거죠. 그 작업을 조금 진행을 했어요. 근데 율리우스 2세가 뭐 자금이 뭐 여러 문제가 있었는지 그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고, 그 덕분에 남아있는 작품이 있는 거죠. 모세의 상입니다. 모세의 상은 이렇게 뿔이 달린 사람으로 좀 특징이 있죠. 또 오른쪽에는 고통받는 노예라고 하는 이 장면, 이것도 조금 미완성 작품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렇게 근육에 대한 이해가 탁월했던 사람이 미켈란젤로였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이 근육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라우콘 군상의 발굴 에피소드입니다. 자, 라우콘 군상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바티칸 박물관에 있죠. 이게 지나가다 보면 좀 내팽개쳐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리석상인데요. 이 라우콘 군상은 일리아드에 나오는 여러 장면이죠. 마지막 방주가 있을 때 이 방주에 군인들이 숨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 라우콘이라고 하는 사제가 저 방주를 불태워야 된다. 목마를 불태워야 된다라고 했더니 신이 여기다 뱀을 보내가지고 저 입을 막게 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역사가 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박물지에 이 라우콘 군상에 관한 이야기를 남겼어요. 로도스에 사는 작가 세 사람이 이 라우콘 군상을 제작을 했다더라 라고 하는 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로도스 3인이 제작한 게 요 발굴된 건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쩌면 아마 복제품일 겁니다. 이 복제품이 1503년에 로마의 목욕탕 부근에서 발견된 거죠. 아마도 그러니까 목욕탕 안에 전시가 되었던 그런 작품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라우콘과 두 명의 아들의 모습은 있는데 라우콘의 오른쪽 어깨가 발굴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오른쪽 어깨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붙인 흔적이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가 없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저 오른쪽 손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 거냐에 대한 감론을박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팔을 구부린 형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뻗고 있는 형태다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이 히틀러라고 할 때 있었잖아요. 이렇게 팔을 뻗고 있는 형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팔을 뻗는 형태로 복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한 400년 동안 놔뒀는데 19세기 말에 오른쪽 팔이 이렇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인 형태에 있는 팔이 발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저 어깨가 없는 상태에서도 저렇게 구부러진 팔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인간 근육에 대한 이해가 높았는지를 다시금 되새기는 유명한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은 이 예술계에서는 거의 신으로 불린 인물, 또 예술가들의 위치를 이만큼 높여놓은 대단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그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원래는 조각가였고 로마에 와서는 그림도 많이 그렸고 건물도 설계를 했죠. 오늘날 바티칸 대성당에 도움이 있어요. 그 도움은 미켈란젤로가 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티칸 대성당은 여러 사람이 설계에 참여했는데요. 그중에 도움 제작에는 미켈란젤로의 공이 크다. 또 여기 보면 카피톨리노 박물관이 있거든요. 국립박물관인데요. 여기 있는 건물도 미켈란젤로가 설계를 했고 광장도 그렇고요. 이 광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코르도나타 계단이라고 하는 건데요. 베네치아 광장에서 카피톨리노 박물관으로 올라갈 때 이 계단을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계단에 관한 어떤 그 설계 에피소드 상당히 재밌죠. 이 계단은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위쪽이 넓어요. 실제로 가서 재보면 위쪽이 좀 넓습니다. 그 이유가 원근법에 의해서 똑같이 평행하게 만들면 이게 좁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넓게 처음부터 설계를 했기 때문에 밑에서 올려다 분명히 좁아 보이긴 해도 그래도 덜 좁아 보이도록 만들었던 이런 대단한 작품을 설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재다능 그 자체죠. 회화, 조각, 건축 뭐 다양한 곳에 능력을 발휘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